시험 범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5년도 3학년 1학기 2외고사 시험 범위 마지막이 사람의 수정과 발생입니다. 사람의 수정과 발생은 이제 감수 분열까지 다 배운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은 태어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이제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먼저 아기가 생장을 해가면서 이제 어른이 될 때까지 과정 중에 청소년기가 있어요. 이 청소년기는 아주 많은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때를 사춘기라고 하죠. 사춘기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바로 2차 성징이 나타나요. 2차 성징. 2차 성징이라는 것은 아기는 외형적으로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잘 안 가거든요. 좀 더 클 때 엄마들이 헤어스타일 변하거나 옷을 입혀줘야 외부에서 알죠. 만약에 5살짜리 혹은 4살짜리 아이한테 남자애도 머리 기르고 예쁜 치마 입혀놓으면 여학생하고 여자아이랑 구별을 못하거든요. 왜냐? 외형적으로 똑같아요. 단지 옷을 다 벗기고 봤을 때 외부 생식기 아래쪽 사타구니에 있는 외부 생식기만 딱 봤을 때 남자애구나 여자애구나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춘기가 지나서 성인은 딱 봐도 아무리 남자가 여장을 하더라도 티가 나고 여자가 남장을 하더라도 티가 납니다. 이유가 신체적인 특징이 딱 바로 보여요. 이런 2차 성징이 2차 성적으로 나타내는 특징이 나타나는 시기가 사춘기예요. 남학생과 여학생이 달라요. 남자와 여자의 2차 성징이 다르게 나타나요. 먼저 남자는 변성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염이 나요. 변성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수염이 길러져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나타나요. 여자는 이런데 수염이 없죠. 여자는 이제 우리들 몸에 털 많고, 사타구니와 겨드랑이에 이렇게 털이 나타나요. 하지만, 남자, 여자 모두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차이점이, 수염은 남자한테 주로 나타나요. 턱수염과 코수염은. 근데 여자는, 변성기나 턱수염이 없는 대신에, 가슴이 커지고, 그 다음에 골반도 발달해요. 여자들의 가슴에는 유선 조직, 아기가 젖을 먹게 할 수 있게 젖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젖이 만들어지는 조직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 조직이 이제 실제로 이제 나타나고 커지게 돼요. 그게 부피를 차지하니까 가슴이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의 출산 준비를 위해서 골반 자체가 좀 넓어지게 돼요. 그래서 가슴이 발달하고 골반이 발달해요. 엉덩이가 도톰하게 커집니다. 또 이제 월경이 시작되죠. 월경이 시작된다는 소리는 난자가 배출을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남자는 2차 성징으로 변성기 수염 말고 근육이 발달해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운동을 조금만 더 하고 꾸준하게 하면 근육이 생기고 살이 있다가 근육이 생기고 그다음에 운동을 계속하면 이 근육이 커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근육질의 그런 영화 배우들처럼 이제 근육이 막 외부로도 눈에 딱 보이게 근육이 커져요. 근데 여자들은 근육이 그렇게 잘 커지지 않아요. 왜냐? 근육 발달보다는 이렇게 가슴이 발달하고 골반 발달, 월경이 발달하고 또 하나 이제 둘 다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키와 몸무게가 증가를 시작해요. 그래야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생장직선이라 하는 것은 태어나서 몸무게와 키가 어떻게 늘어나냐. 태어나자마자 급격하게 증가해요. 아기는 태어나면서 정말 잘 커요. 정말 잘 크다가 갑자기 정체가 돼요. 보통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3, 4학년 때 정체가 돼요. 정체도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요 정도밖에. 그래도 잘 커요. 그러다가 사춘기 때 한 번 더 커요. 그리고 멈추게 되죠. 이 멈추는 시기가 대충 20세 정도예요. 20세 정도. 그래서 S자가 2번 정도 나타나는 생장직선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여드름이 생기죠. 여러분들의 피부 문제, 여드름이 생깁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 간의 특징은 남자는 변성기가 나타난다, 수염이 나타난다, 근육이 발달한다는 남자만의 특징, 2차 성징. 여자만의 특징은 가슴이 발달하고요, 골반도 발달하고요, 월경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성징의 이런 특징을 알아봤으면 외부 생식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외부 생식기가 아니라 생식기관. 먼저 생식기관으로서 남자는 어떤 생식기관이냐, 그 다음에 여자는 어떤 생식기관인지 알아봅시다. 남자한테서 가장 중요한 생식기관은 정소예요. 정소의 역할은 정자를 만들어냅니다. 218페이지에 그림도 나와 있습니다. 정소는 외부로 노출되어 있고, 그러니까 음낭에 둘러싸여서 바깥쪽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자를 만들어냅니다. 이 만들어진 정자가 정소에서 부정소로 이동합니다. 부정소는 정자가 머무르는 곳이고요. 정소에서 태어난 정자는 생식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꼬리도 발달이 안 돼 있고요. 근데 부정소에선 꼬리가 발달하고 힘이 생겨요. 그래서 정자가 마음껏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소에서 정자를 뽑아내면 임신이 가능한데 정소에서 뽑아낸 정자는 임신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정자가 정소에서 만들어지고, 즉 감수 분열로 만들어지고 부정소에 있다가 수정관을 타고 이동합니다. 수정관을 잘 보면 부정소에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위쪽 방광 위까지 올라와서 정낭을 지나고요. 다음에 전립선을 지납니다. 그러면 이 정낭과 전립선에서 어떤 액체가 나오는데 그 액체가 영양물질이에요. 수분과 영양물질을 함유한 정자가 이 영양물질과 합쳐져서 이제 요도를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이 되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정액이 돼요. 즉 정소에서 정자를 만들어내고 이 정자는 부정소로 바로 이동이 돼서 여기서 보관이 됐다가 사정을 할 때 수정관을 통해서 정낭과 전립선을 지나서 이 물질과 합쳐져요. 그래서 밖으로 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정이 되면 왜 영양물질, 정낭과 전립선에서 영양물질이 나오냐? 정자는 구조가 이렇게 꼬리로 되어 있는데, 꼬리가 되어 있는데, 꼬리도 움직일 수 있는 세포 호흡을 잘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아주 많이 함유된 그런 물질이에요. 문제는 정자의 대부분은 핵이라는 거예요. 핵. 유전정보가 들어있어요. 얘는 영양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기운을 다 쓰면 죽어야 돼요. 움직이지 못하고. 근데 여성의 몸에서 보통 정자가 3일 정도 살아있다고 하는데 3일 정도 살아있게 되는 그런 영양분은 어디서 흡수하느냐? 바로 정액 속에 들어있어요. 정액의 대부분이 영양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이렇게 바로 이런 물질들의 도움을 얻어서 영양물질 가지고 있고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자는 이거보다 복잡해요. 먼저 정소에 대비가 되는 난소가 있어요. 난소에서는 난자를 만들어서 배란해요. 그래서 배란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배란은 난소에서 난자가 제2 분열을 거쳐서 밖으로 나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난소에서 나오면 나팔관을 거쳐서 우리 교과서에는 나팔관이 표시는 안 돼 있어요. 나팔관을 거쳐서 수란관으로 이동해요. 수란관은 자궁에서 이렇게 이동돼서 난소에서 나팔관을 거쳐서 이동이 되는 자궁까지 이동이 되는 관이에요. 이 수란관에서 보통 수정이 일어나요. 수정이 일어나는 수정 장소에 다 수정이 되는 게 아니라 들어온 정자와 만났을 때 수정이 되는 거죠. 수란관으로 이동하면 자궁에서 착상이 되거나 자궁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질을 통해서 배출이 되죠. 그걸 생리라고 하죠. 월경이라고 합니다. 자궁은 아기가 자라는 곳이에요. 수란관이나 난소에서는 아기가 자라는 환경이 안 되고 자궁벽이 태반을 같이 형성해서 이제 아기한테 영양분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218페이지 보면 각각의 붉은색 글씨와 하는 용어들이 적혀 있으니까 요 그림과 비교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생식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생식기관은 남자는 정소가 있고 여자는 난소가 있다는 것이고 배란을 통해서 난자가 나오면 수란관을 통해서 자궁으로 이동하고 나중에 질로 배출이 될 거예요.
그림을 꼭 보시고 218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꼭 보시고 설명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난자와 정자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생식세포인데 난자와 정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먼저 난자는 영양분이 많아요. 근데 정자는 영양분이 없어요. 왜냐? 난자는 크다. 엄청나게 커요. 근데 정자는 엄청나게 작습니다. 외형적으로 덩어리가 커서 나날이라는 과정을 해서 나중에 수정이 되면 나날이라는 과정을 커서 세포수가 막 증가하는데 그때 필요한 영양분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난자는 영양분이 아주 많습니다. 크면 운동성이 적어요. 운동성이 없어요. 그래서 난자는 이동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여성의 몸이 움직여줘요. 몸이 막 연동운동이나 기타 다른 자극으로 천천히 이동시켜요. 근데 정자는 운동성이 좋아요. 왜냐? 정자는 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헤엄쳐요. 꼬리가 있고 헤엄치고 219페이지 그림 한번 딱 보시면 될 거예요. 또 하나 그림을 그리면 난자는 아주 큰 공이고 정자는 실제로 이 난자에 대해서 이 정도로 큽니다. 이 정도로 표현이 돼요. 아주 작죠? 그런데 얘를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꼬리, 그다음에 머리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이 머리 안에 대부분은 핵이에요. 핵.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자가 난자에 붙어서 많이 붙어 있다가 하나의 정자에서 핵이 들어가면 난자는 나머지 정자가 해서 핵을 못 넣게 방어를 하고 여기 있는 N과 정자에 있는 N이 더해져서 2N이 되죠. 예, 그래서 20세개, 23개가 더해져서 46개가 돼서 새로운 수정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자와 정자의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은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염색체 수가 남자와 정자는 사람의 반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코알라가 16개의 염색체 수를 가지고 있는데 코알라 난자와 코알라 정자는 각각 8개씩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죠. 이제 수정란부터 시작되는 새생명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수정이 되면 수정은 언제 될까요? 물론 가임기간에 되겠죠. 수정이 되면 수정란이 되는 거예요. 수정이라 함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거예요. 즉 수정의 뜻을 알아보면 생식세포가 결합하는 것을 수정이라고 해요. 생식세포가 결합을 했어요. 난자와 정자가 만났어요. 사람은 어디에서 만나냐? 수란관에서 만나요. 즉 쥐를 통해서 정자가 자궁 거쳐서 수란관을 통해서 가요. 근데 난소에서 배란된 난자가 천천히 이동하다가 수란관에서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돼요. 그러면 수정이 되면 이 N짜리 큰 체세포예요. 가 나오는데 바로 걔가 수정란이에요. 수정란은 세포가 아주 커요. 이렇게 커. 보통 난자의 크기 그대로예요. 난자의 크기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거 2N짜리예요. 핵이 하나가 있겠죠. 그러면 잠시 뒤에 얘가 어떻게 되냐? 예. 세포가 두 개를 나눠진 거예요. 핵 각각 가지고. 이거 역시 2N을 가지게 되겠죠. 우리는 얘를 2세포기라고 해요. 세포가 두 개 있으니까. 잠시 뒤에 얘가 어떻게 되냐? 4개로 나눠져 이렇게. 핵도 4개가 있겠죠? 4개. 전부 다 2N입니다. 예, 이거 4세포기예요. 다음에 16개, 8개, 16개 이렇게 막 세포수가 증가해요. 근데 이 그림, 요거 딱 3개만 보더라도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체 크기는 변하지 않고요. 전체 크기는 변하지 않고 세포 1개 크기가 줄어들고요. 세포 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신 모두 다 무슨 분열이냐? 체세포 분열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체세포 분열과 딱 하나 차이가 있어요.
세세포 분열은 감기 때 큰다고 했거든요. 생장. 근데 이거는 세포가 생장하진 않고요. 생장하진 않고 그냥 핵 분열해서 세포질 나누는 거예요. 생장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포의 크기, 한 개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고 세포 수는 많아지죠. 충분히 작을 때까지 막 이렇게 쪼갤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세포 분열을 나날이라고 합니다. 수정란은 나날을 충분히 해서 일반적인 세포수, 일반적인 세포 크기까지 충분히 작아질 거예요. 조금 더 작아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작아져서 언제까지 작아지냐? 포배까지 작아질 거예요. 포배기. 포배기는 221페이지 가장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그림이에요. 잘 보시면 외형은 세세포 되어 있고 가운데가 비어져 있는 수정란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약 일주일 정도 걸려요. 수정 후 5에서 7일 정도가 되면 충분히 속이 빈 형태의 포배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되면서 221페이지 그림처럼 수란관에서 이 정도쯤에서 이제 수정이 이루어지고 점점 세포가 나날을 되겠죠. 나날이 돼서 드디어 포배까지 되었어요. 포배까지 가면은 어디에 도착하냐? 이렇게 자궁에 도착을 할 거예요. 자궁에 도착해서 여기 딱 도착을 하면 파고들 거예요. 이렇게 파고들어서 여기에서 파고드는 이 과정을 우리는 착상이라고 합니다. 착상이 일어났다. 착상이 일어날 때를 우리는 임신이라 합니다. 착상이 일어날 때. 즉, 이때는 우리 몸 안에서, 즉 여성의 몸에서 이게 임신인지 아닌지 확신도 없고, 다음에 몰라요. 전혀 몰라요. 왜냐? 여성의 몸 안쪽에서 일어나지만 이것이 느껴지는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착상이 되면 자궁이 자극을 받고 착상이 된 이후에 여기 있는 자궁벽이 뜯겨지는 월경, 즉 생리가 일어나면 얘를 잃어버리는 게 되겠죠. 그래서 착상이 된 요 포배기가 된 요 수정란은 신호를 보낼 거예요. 생리를 멈춰라 라는 신호를 보내고 여기서 계속 이제 자라게 되는 거죠. 생리를 멈추면 자궁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아기를 임신하는 준비를 모두 착착 진행해서 임신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임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과정이 일어나느냐? 태반이라는 걸 형성할 거예요.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수정이 된 다음에 얘는 태반을 형성할 거예요. 아기 엄마 몸의 자궁벽의 세포와 요 세포들의 일부가 이제 아기 집 자궁 안에서 아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거예요. 교과서를 보면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궁 내막이 착상이 되면 태반이 형성된다. 태반이 형성되면 그 아기들 몸에 영양분을 공급할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먼저 태반부터 설명할 겁니다. 자궁벽의 일부가 태반이라는 것을 형성할 거예요. 그런데 형성할 때 아기 세포도 들어가요. 아기 세포도 들어가고 아기의 몸 일부가 들어갈 거예요. 태반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 태반을 확대해서 보면 엄마 몸에 혈관이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엄마 몸에 혈관이 모세혈관으로 막 이렇게 지나갈 때 아기의 혈관도 이렇게 똑같이 이완을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겹쳐서 그렸지만 혈관과 혈관이 터져가지고 혈액이 만나는 일은 없어요. 혈액은 섞이지 않고 서로 혈관이 이런 식으로 서로 다 교차돼서 지나갈 거예요. 그림 보시면 교차가 돼서 서로 꼬여져 있는 그림이 보일 거예요. 꼬여져 있으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 엄마 몸에 혈관에서 혈관과 아기 몸의 혈관이죠. 태반 안에서 이쪽으로 산소를 전해줄 겁니다. 아기는 이산화탄소를 전해줄 거예요. 엄마 몸은 영양분을 줄 거고요. 아기는 노폐물을 줄 거예요. 그러면 엄마 몸은 이렇게
저처럼 여러분들처럼 다 큰 성인이니까 숨을 쉴 때 들어오는 산소가 엄마 몸의 혈액을 따라 지나가겠죠. 그 산소가 많은 엄마 몸의 혈관이 여기를 지나갈 때 아기 몸 혈관은 산소를 주면 아기 몸 혈관이 아기한테 가서 아기는 산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아기가 산소를 받아가지고 이거 숨 쉰 건 아니고 혈관을 통해 받았는데 아기가 활동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이 여기 지나갈 때 엄마 몸의 혈관을 주면 엄마는 날숨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즉 아기는 몸 안에 있으니까 엄마 몸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마가 밥을 먹으면 소장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혈액 속에 영양분이 있겠죠. 그 영양분이 아기 혈관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는 노폐물을 엄마 몸에 주면 엄마가 배설하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이 태반이 엄마 몸과 아기 몸에 필요한 물질들, 불필요한 물질들의 그런 교환소가 되는 거예요. 태반이 형성하면 아기는 쭉쭉쭉 자랍니다. 착상부터를 임신이라고 하는데 보통 수정이 되는 5에서 7일 정도 걸려요. 근데 착상이 돼서 임신이 되고 보통 8주까지를 우리는 배아라고 합니다. 배아. 아기라고 보기에는 너무 작고요. 다음에 신체적인 기관도 사람 모습도 아니고요. 모두 형성도 안 돼 있어요. 보통 4주 수정 후 4주차까지는 뇌, 다음에 신장 형성이 되고요. 8주까지는 기본 기관들이 대부분 다 형성이 돼요. 그래서 8주 때까지는 우리는 배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9주가 되면 우리는 이때부터 태아라고 불러요. 아기 모습이거든요. 대신 매우 작습니다. 222페이지에 보시면 임신 8주가 되는 것을 보면 사람 모습이 나오죠. 근데 임신 16주가 되면 정말로 사람 모습이에요. 긴 팔, 다리 다 보여요. 그래서 이때 쭉쭉 자라요. 이때부터 정말 잘 자라고 태아가 되면 어디에서? 자궁 속에서 잘 자라요. 보통 자궁이 이렇게 생겼으면 태반이 위쪽에 있고요. 아기는 자궁벽이 그냥 딱 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양막이라고 하고 이 양막 속에 양수가 많이 들어있고요. 여기에 아기가 이렇게 양수 속에서 태반이랑 탯줄로 연결되어 있고 아기가 자라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충분히 자랍니다. 언제까지 자랄까요? 266일 정도 걸려요. 평균입니다. 평균 266일 정도, 38주, 길게는 40주까지 됩니다. 그래서 266일 정도 지나서 평균적으로 266일 후에 출산을 하게 되는데 분만이라는 하고죠. 분만은 자궁벽이 열리고 질을 통해서 아기가 나옵니다. 머리부터 나오죠. 그래서 아기가 나온 다음에 태반도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태반은 아기한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태반도 배출하고 그다음에 엄마 몸이 이제 다시 정상을 회복하는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기는 이때 출산을 하게 되면 이제 전부 다 다시 한번 생장이 일어나겠죠. 엄마가 부모의 보살핌을 거쳐서 224페이지 보면 이제 엄마들이 준비해야 될, 조심해야 될 임산부들이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표시했습니다. 임산부들은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먼저 성지식이 올바라야 되죠. 내가 임신했구나, 임신 안 했구나를 알아야죠. 즉 생리가 멎으면 내가 왜 생리가 멎었지? 라고 의심을 하고 테스터기에서 테스터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산부인과 가서 진찰을 받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임신인 게 확인이 되면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그림 순서대로 담배 피는 것과 약을 함부로 먹는 거 안 되고요. 이 그림에서 찾아보시면 술 마시는 것도 안 되고요. 무거운 물질 드는 것도 안 됩니다. 격한 운동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 찍는 거 등 안 됩니다. 근데 되는 건 어떤 거냐? 태교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도 해야 되겠고요. 간단한 운동이 필요해요. 운동해야 돼요. 걷기. 그 다음에 요가, 체조 이런 거 됩니다. 심한 건 아니면 다 됩니다. 이렇게 해야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약물이나 엑스레이 찍는 것은 산부인과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고 가능합니다.
감기가 심하게 들었다거나 다른 병에 걸렸을 때는 산모가 위험하면 아기도 위험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을 받고 합니다. 그래서 잘 지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지나면 이제 출산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 성행위를 하고 성관계를 가집니다. 근데 모두 다 성관계 때문에 다 아기가 생기고 즉 임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피임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아기를 낳게 되고 책임도 못 지게 되기 때문에 피임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임이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피임입니다. 피임을 먼저 살펴볼 겁니다. 피임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 부류예요. 크게 세 가지. 어떻게 세 가지냐? 첫 번째, 배란 억제입니다. 난자가 애초부터 여성의 몸에서 나오지 않으면 됩니다. 배란 억제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피임약이에요. 약을 먹는 거예요.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면, 여성이 호르몬제를 복용하면 난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성관계를 하더라도 정자가 여성의 몸에 들어가더라도 난자가 없으니까 임신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배란 억제를 위해서는 피임약을 씁니다. 그런데 배란을 억제하지 않고요, 수정을 방지하는 거예요. 수정 방지예요. 수정이라 하는 것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거거든요. 세포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수정 방지를 하는 첫 번째 방법이 영구 불임 수술이에요. 남성의 수정관을 묶거나 여성의 수란관을 묶어버려서 서로 수정관을 묶으면 정자가 남자 몸으로 못 나가요. 정액은 나오지만 정자가 남자 몸으로 못 나오니까 만나지 못하겠죠. 수란관을 묶어버리면 난자가 못 나가겠죠. 정자도 못 들어가고요. 그래서 영구 불임 수술이에요. 대신 영구예요. 한번 하면 회복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주로 콘돔을 씁니다. 남성의 음경에 콘돔을 작용하면 정자가 여성의 질 안으로 못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콘돔도 쓰고요. 그 다음에 자연주기법이 있어요. 자연주기법은 배란일에 성관계를 가지지 않는 거예요. 가임기간, 배란일만 가임기간이 아니라 정자가 여성의 몸에서 살아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감안해가지고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난자와 정자가 만날 일이 없겠죠. 난자가 없다고 확신이 되는 순간에 그런 기간 동안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수정을 방지하는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수정란, 착상, 방지가 있어요. 수정란이 됐어요. 근데 수정란도 수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성관계를 했는데 임신한 것 같아요. 가임기간에 성관계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먼저 자궁내 장치가 있어요. 이거는 미리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여성의 자궁 속에 장치를 하면 자궁 안에 장치를 딱 넣으면 착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자궁 안에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겠죠. 그 다음에 넣을 때 좀 불편하고, 이게 자궁내 장치예요. 근데 이런 장치를 안 했고 성관계 했는데 수정이 된 것 같고 임신된 것 같다, 또는 안 좋은 성관계다, 즉 다른 피해를 받는 성폭력이다 라고 하면 응급피임약을 먹을 거예요. 피임약은 약국에서 사서 먹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배란만 억제하는 거예요. 약간의 어지럼이나 호르몬이 들어있지만 그게 많이 들어있진 않아요. 근데 응급피임약은 호르몬을 많이 들어서 수정란 착상을 방지하고 강제적으로 생리나 기타 등등 다른 여성의 몸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해요. 응급피임약은. 그래서 피임이라는 것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고, 크게 세 가지 과정이 있고요. 배란 억제하기, 수정을 방지하기, 수정란 착상 방지하기. 각각의 배란 억제를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은 일반적인 피임약을 먹고, 그 다음에 수정 방지에서는 영구 불임 수술을 하거나 콘돔을 사용하거나 자연주기법이 있고요. 수정란 착상 방지는 자궁내 장치나 혹은 응급피임약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교과서 단원 매드 찍기까지 여러분들이 꼭 뒤에 답이 있으니까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제 동영상 파일이 모든 능사는 아닙니다. 교과서 보고 다음에 제 수업도 보고 따로 자료도 찾아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